8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을 할 겁니다. 이것은 영국의 당시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한편 여기서 골드스미스의 혁명이라는 말은 정치적, 사회적, 소유제도적 진보를 함의하는 근대적 의미의 혁명 개념이 아니라 수천의 파괴와 새로운 재앙을 반복하는 정치적으로 허무한 공회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군주정, 참주정, 귀족정, 과두정, 민주정, 폭민정, 군주정, 참주정을 반복하는 폴리비오스의 돌고 도는 복고적 헌정론이나 천체의 궤도운동을 뜻했던 레볼루션의 원래 의미였는데 골드스미스는 여기서 이런 의미로 레볼루션을 쓰고 있다. 리볼바 있죠? 돌아가는 권총. 그걸 리볼바라서 리볼브는 원래 돈다는 뜻이에요. 얘는 혁명이라는 뜻이 없었어요. 이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혁명을 뜻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극동의 유교 철학인 역성혁명론이 전해지면서야 그걸 갖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군주정이 참주정으로 변한다. 이 말은 군주정이 잘 되면 엄청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게 되죠. 왜냐하면 자꾸 훌륭한 임금을 떠받들다 보면 그 떠받든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참주, 독재자로 변하는 거죠. 그 참주정은 결국 타도당해요. 여러 귀족들이 이걸 침해당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타도에서 왕을 귀족 중에 하나인 언어부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 동등한 자들 사이에 1인자 정도 지위로 격화시켜버리죠. 왕을요. 그러면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귀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는 원래 그런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로 시작했다. 귀족들이 훨씬 더 셌던 그런 시절이 오랜 세월 있었죠.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폴란드 국왕은 폴란드 귀족들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다만 1등 귀족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이, 왕이 귀족 위에 올라 있는 그런 지위를 확보를 못한 거죠. 향도 정도 역할을 한 거예요. 향도. 고등학교 때 향도 있죠. 제일 앞에 서서 깃발 들고 가는 거. 귀족정은 또 자기들끼리만 해먹으니까 대중들의 이익을 배제하게 되면 과두정으로 올리가키로 전락하게 되고 이 과두정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타도하게 되죠. 그럼 민주화가 돼서 민주정이 돼요. 이 민주정은 다시 막 떼거리 정치를 계속 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막 어기고 그런 제도 장치들을 깨부수게 되면 폭민정치 또는 중우정치라고 그러죠. 오클라크라티 또는 영어로는 이제 모브크라시라고 때의 권력이라고 모브가 때죠. 떼거리. 아까 떼거리 정치라는 말은 정치학 용어는 아니지만은 정확히는 모브크라시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모브크라시로 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죠. 그 모브 떼거리를 이끄는. 예? 그 사람을 그리스에서는 데마고그라고 불렀다. 데모크라티아에서 데모스의 지도자로서 데마고그가 나타나면 우리는 선동가란 말로 많이 쓰지만 선동을 해야 이제 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데모고그들이 경합 속에서 하나로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1인자가 생기죠. 아주 막강한 지지를 받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생겨날 때 그 자를 군주로 다시 옹립해버려요. 군주정 다시 참주정 이렇게 다시 또 원위치에서 계속 밟아간다 이거. 이 폴리비우스의 이야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느냐. 이 반복되는 이 고리를 이 레볼루션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고 써놓은 글들이 많아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읽었는지 제대로 읽어보면 절대 그런 말 안 나오고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이런 고리들을 연결고리 체인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고.
이 체인은 폴리비우스의 역사라는 책이 나와요. 히스토리. 이걸 읽어보면 돼. 우리말로는 번역 안 돼 있고 영어로만 돼 있고 영어로만. 독일어, 영어. 그다음에 보세요. 골드스미스는 리엔치의 긴 글을 통해 다시 기독교 국가들의 전쟁 병리를 맹박한다. 어느 아시아 정치인이 100여 년 동안 유럽 주민들 간에 매년 맺어진 평화 우호 조약들을 읽는다면 아마 기독교 군주들이 서로 싸울 수 있는 일이 어찌 발생하는지에 대해 놀랄 것이다. 그들의 평화 조약은 극도의 정밀성으로 기한되고 최대의 엄숙함으로 비준된다. 각 당사자는 이에 대해 진실한 불가침적 봉준을 약속한다. 그리고 모두는 열린 우정과 유보 없는 화해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거의 쉴 새 없이 전쟁 중이다. 모든 통상적 형태로 비준된 조약을 깨는 것보다 쉬운 것은 없지만 어느 당사자도 침략자가 아니다. 가령 한쪽의 실수로 사소한 조항을 깬다. 반대 당사자는 이에 대해 작지만 계획적인 보복을 한다. 이것은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더 큰 반격을 불러온다. 우는 방망이에 가는 홍두깨야. 양측은 불법과 위반을 불평한다. 전쟁이 선포된다. 그들은 때리고 맞는다. 약 20만, 30만 명이 사륙된다. 그들은 지쳐가고 그들이 시작한 바로 그곳에서 중단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앉아서 새 조약을 맺는다. 골드스미스는 기독교 국가들의 살인적, 소모적 호전성과 전쟁 병리를 반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골드스미스는 중국 철학자 리엔치의 관점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분할 전쟁의 영리성과 저열성, 그리고 인디언 입장에서 느껴지는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도 비판한다. 영국인과 프랑스인은 유럽의 챔피언 국가들 중에서 스스로를 가장 앞선 것으로 짓는 것 같다. 그들은 좁은 바다로 나뉘었을지라도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를 무서워하고 경탄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현재 아주 파괴적 전쟁에 종사하고 있고 이미 많은 피를 흘렸고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데 그것도 모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모피를 더 많이 입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 전쟁의 구실은 100리그 떨어져 있는 약간의 땅, 춥고 황량하고 흉측한 지방, 까마득한 때부터 소유해온 한민족에게 속하는 지방에 관한 것이다. 한 민족은 인디언이죠. 예, 한 민족에 속하는 지방에 관한 것이다. 카나다의 원주민들은 분쟁 중의 그 지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들은 오랜 점유가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계승권이 있다. 여기서 그들은 영유권에서의 경쟁 없이 여러 시대를 지배해왔고 돌아다니는 곰이나 음흉한 호랑이 외에 어떤 적도 알지 못한다. 그들의 토착 살림은 모든 생필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아메리카에 호랑이가 살았나? 이거 아마 아메리칸 그 라이언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미국 사자 아메리칸 라이언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아마 그걸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퓨마를 지금 호랑이로 하거든. 자. 그리고 그들은 풍부한 사치의 향유를 느꼈다. 영국인들이 그들의 지역이 모피를 아주 풍족하게 생산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영원히 살아갔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이 지역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모피가 영국에서 아주 많이 원하는 물건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숙녀들은 그들이 어떤 옷들을 태를 모피로 둘렀고 머프는 신사와 숙녀가 둘 다 착용했다. 간단히 모피는 국가의 행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왕은 결과적으로 이 필요한 상품의 적절량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캐나다의 땅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도 영국 신민에게 주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받는다. 이 아주 합리적인 청구는 즉시 인가된다. 그리고 커다란 식민지의 이민단이 모피를 조달하러 해외로 파견된다. 마찬가지로 모피를 원하는 프랑스인들은 아주 똑같은 청구를 그 군주에게 하고 주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관대하게 수여하는 그들의 왕으로부터 똑같은 은혜로운 대접을 받았다.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상륙하든 그 지역을 자기의 것으로 불렀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 똑같은 대등한 권리를 보유했다.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하지 않을 원주민들은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침입자들은 서로 동의할 수 있었다면 평화적으로 이 황량한 지역을 자기들이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쪽도 권력의 권리 외에 다른 어떤 권리도 입증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쪽도 횡탈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점취할 수 없었던 정착지의 경계, 땅과 강을 두고 싸웠다. 싸움이 이러기에 서로 다 합의해서 나눠 먹으면 좋은데 그냥 계속 싸우면서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싸움이 이러기에 정직한 사람은 어느 쪽에도 충심으로 성공을 기원할 수 없다. 이어 골드스미스는 캐나다 지역을 둘러싼 영불간의 더러운 식민지 전쟁의 전황, 그리고 식민지의 유지 문제에 대해 예리한 평가를 내린다. 전쟁은 당분간 다양한 성공을 보이며 계속되어 왔다. 이 싸움은 여러분들 결과는 알죠. 영국이 이겼고 오랜 세월 갈등을 하면서도 영국이 끝내 못 이기다가 19세기 말에 가서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퀘벡이라는 지역은 완전히 프랑스인으로 꽉득 차서 지금도 불어가 더 잘 먹힐 가능성이 크죠. 현재. 왜냐면 인구 비례로 보면 자. 처음에는 프랑스가 승리하는 듯 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나중에 그 분쟁 대상 지역 전체를 그들로부터 빼앗았다. 하지만 한쪽의 성공이 평화의 조짐이라고 생각지 말라. 반대로 양측은 일시적 화해를 지평하려고 충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평화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승리자 측의 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성공에 고무되어 전쟁을 더 끄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선의 영국 정치인들은 현재의 정복지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라기보다 권력의 증대라기보다 차라리 권력의 감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적 체제 구성은 인간 신체 구성과 같은 것이다. 팔다리가 몸에 비해 너무 크게 자란다면 그 크기는 전체의 생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킬 것이다. 식민지는 늘 모국과 정확한 비례를 유지해야 한다. 식민지는 인구가 많아질 때 강력해진다. 강력해짐으로써 식민지는 또한 독립적이 된다. 영국이 그렇게 해서 미국을 잃고 말았죠. 미주 지역을, 북미 지역을 잃어버렸다. 자. 그리하여 상명하복 관계는 파괴되고 일국이 그 자신의 자치령들의 광대한 면적 안에 삼켜져 버린다. 터키 제국은 더 넓었다면, 즉 터키가 호령할 수도 없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보호해야 하지만 권력이 없어 복종을 받아낼 수도 없는 지방들이 없었다면 더 가공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주변국과 자발적 종주국, 속방관계를 맺되 해외 정복과 식민지 보유를 금기시해온 중국의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를 시금석으로 골드스미스는 식민지의 확대로 인해 영국이 오히려 약화될 것을 내다보며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골드스미스의 예견대로 전 세계 땅을 나눠 가진 식민제국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도 안 된 19세기 후반에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식민지가 거의 전무했던 독일 제국 하나를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두 나라가 독일 제국을 1차 세계대전 때 못 이겨요. 아마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건 백발백중 패전이야. 그 방대한 식민지를 못다 써먹는 거야. 독일은 식민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카메룬 하나 정도 얻었나?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졌죠. 더 다키스타워라는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영화 안 보고 뭐예요, 군대에서? 본 사람? 김희주 씨? 봤어요? 근데 본 사람처럼 오늘 저녁에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 영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속 뺀질대고 영국 왕도 망명을 해야 되는, 캐나다나 이런 데로 망명을 고려하고 막 그래요. 처칠이 권력을 잡았는데 물러난 챔벌레인이 계속 권력 기반을 흔들고 타협해야 된다. 히틀러와 타협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중부 유럽을 다 주고, 그러니까 타협하자.
이거 폴란드 주고 동구권도 다 주고 중부 유럽이면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다 주고 프랑스는 이제 뺀 상태에서 하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주고 협상하자고 압박을 해요. 그리고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처칠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로 백성들의 그 충성심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의회에서 우리는 싸운다. 바다에서 싸우고 땅에서도 싸우고 식민지에서 싸울 것이다. 또 하늘에서 싸울 것이다.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근데 실감을 하려면 얼마나 어두운 가장 어두운 시대. 영국이 이제 망해버리면 그 챔벌레인의 그 시도 이후에 그게 이제 좌절이 되고 협상은 안 돼버리고 나서 바로 프랑스가 함락돼버려. 남은 게 뭐가 있어 이제.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고립주의로 뒷집지고 있지. 영국 하나 남은 거예요. 네? 노르웨이 점령당했지. 스웨덴만 자기의 군사력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스웨덴도 가만히 안 놔둬요. 스웨덴 관련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계속 찝적대. 독일군이 스위스 이놈 새끼들 아니 저 스웨덴 얼마나 강한가? 찝적대요. 그리고 전투가 계속 산발적으로 벌어진다고. 그럴 때마다 스웨덴의 그 군부가 강력하게 물리쳐버려요. 중립을 유지하는 것도 막강한 화력이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스위스가 어떻게 했는지 알죠. 스위스를 지나서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그랬죠. 히틀러가 길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뚫고 간다고 그러니까 뚫고 가라.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가면 한 3분의 2는 병력을 잃고 가보라고. 못 가. 그냥 그 계곡을 모조리 다 그 폭파해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막 엄청난 암반 같은 것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막아버리면 길을 탱크가 못 가요. 그걸 도처에 그걸 설치를 해놓고 전군을 무장시켜요. 전군을 무장시키는 스위스는 전 국민이 무장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알죠? 우리 집 군인이니까 잘 알겠죠. 그리고 딱 대기하고 있은 거야. 못 건드려. 근데 스웨덴은 계속 건드려. 노르웨이 먹었으니까 스웨덴도 먹을 수 있나? 해가지고. 또 스웨덴 안에 나치 동조자들 갖고 막 또 혼란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영국이 어떻게 버티냐고. 그 시기의 그 가장 암담한 시기를 다룬 영화예요.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촛불처럼 풍전등화처럼 위험에 빠진 상황이야. 김찬숙 씨 안 볼 거야 영화? 어? 영화 되게 안 봐 보면. 나보다 바쁜가? 자. 마지막으로 골드스미스는 방향을 돌려 식민지 운영의 영리와 부조리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진리들이 분명함에도 새로운 식민지 이민단을 이 최근 획득지로 이식시키는 데 찬성하는 미주의 황무지를 그들 동양인의 쓰레기들로 그리고 그들의 표현대로 생기 넘치는 민족의 쓰레기로 채우는데 찬성하는 영국인이 많다. 그들의 표현대로란 말은 영국인들을 실어다가 그 이주를 시켜서 이주민을 만드는데 영국인들 중에 쓰레기들을 갖다가 놓으면은 좋을 거다. 영국이 깨끗해질 게 아니야. 자. 그러나 누가 이와 같이 멀리 끌려갈 그런 불행한 피조물들인가? 병자들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손님들일 테니까. 또한 게으른 자들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런던의 거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에펠레치아 산맥 뒤에서도 아사할 것이다. 이 쓰레기들은 근면하고 기업 정신이 있는 자들, 국내에서도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인민의 힘줄로 간주되어야 할
모든 정도의 정치적 방종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식민지 이민단이 정착하면 보상으로 생산하게 될 상품은 무엇인가? 아니, 비단, 원사, 대마, 담배가 아닌가? 그러므로 영국은 자신의 가장 훌륭하고 건장한 신민들을 비단, 원사, 대마, 담배와 맞바꿔야 한다. 영국의 강인한 예비역 군인들과 정직한 무역업자들을 코담배 한 박스, 비단 속옷 한 벌과 바꿔야 한다. 이상한 어리석음. 자기 종교, 자기 마누라, 자기들의 자유를 유리구슬이나 하찮은 펜나이프에 파는 도레스인들의 정치도 이보다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도레스인들은 리인치가 유럽으로 오면서 지나온 서역의 어느 땅인 도레스에 사는 사람들이다. 아무튼 이 정도 당시 영국의 어리석인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아주 통렬하고 정확한 선견 지명을 담고 있지 않은가. 당시 유럽의 어떤 철학자도 식민정책을 비판하지 않았다. 헤겔은 1820년대에도 오히려 식민주의를 부추겼다. 이 사람이 쓴 것은 지금 1760년대의 글인데 60년, 61년, 62년의 글인데 헤겔보다 오히려 더 앞서 있는 선견 지명을 가지고 있죠. 헤겔은 19세기 초에 쓴 거예요. 이 사람은 18세기 말이고. 자. 나아가 골드스미스는 영국의 사법제도가 중국의 자비로운 사법제도와 대등하게 자비롭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식적 법치주의 위험성과 함정을 비판한다. 이것 중국의 자비로운 법률과 유사하게 어떤 자들이 그릇되게도 진압하려고 애쓰는 영국의 법을 관통해 숨쉬는 자비의 정신이 존재하는가. 하지만 법률들은 범법자를 처벌하거나 사법 관리들에게 가혹하게 행동할 온갖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들을 체포하는 자들에게는 무기 사용이 금지된다. 야경꾼들은 오직 곤봉으로만 주치한 시민들의 무질서를 억압하도록 허용된다. 이 경우에 정의는 그 테러를 감추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와 비례하지 않는 처벌을 과하기보다 차라리 상당수의 범법자들을 도망치도록 허용한다. 그리하여 영국인이 법률에 의해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이 법률들이 자비에 의해 완화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은 영국인의 영광이다. 일본처럼 가혹한 법률에 의해 그것도 가혹하게 집행되기도 하는 법률에 의해 억제된다라는 가장 가공할 유형의 폭정 아래 처해 있는 것이다. 군주적 폭군은 대인에게도 무시무시하지만 수많은 형법들은 모든 신본의 백성을 그것도 주로 압제에 저항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깔아뭉갠다. 그리하여 아테네 사람들이 드라코가 제정한 법률의 노예였던 것처럼 어느 백성이 그들 자신이 시행하는 법률의 노예가 되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골드스미스는 형식적 법치주의 위험과 함정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사가는 말한다. 악행에 유별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확립된 법령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이 법령의 실행은 곧 그들을 겨냥한 새로운 법률을 불러온다. 그러나 이전의 법규들을 피하는 것을 불안당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동일한 정도의 교활함은 그들에게 나중의 법률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불안당은 새로운 임시 변통으로 도망가는 반면 정의는 새로운 법령으로 추적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당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고 한 범죄가 국가에 형을 받을 만한 것으로 판결을 받을 때마다 불안당은 이 범죄를 범하는 것을 그만두고 모종의 금지되지 않은 종류의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위협선언이 겨냥한 범인은 언제나 자유로이 피했다. 그러는 사이 형법은 수가 많아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상이한 시간에 위협을 저지르고 매 순간 부당한 박해에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형식적 법치주의 함정이 시간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다. 형법은 국가 안의 재산을 안전하게 하지만 개인적 안전을 같은 비율로 감소시킨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실정법은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종종의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실정법은 그리하여 공자를 따른다. 아니. 실정법은 없다.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종종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실정법은 없다. 그리하여 공자를 따른다. 법치 못지않게 인치가 중요한 것이다. 어떤 법률도 느슨한 치자보다 더 정의로울 수 없다. 그런 사람 돈 때문에 덕치는 공자의 인치는 덕치를 말하는 거예요. 덕치. 돈 때문에 일하는 치자는
형법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도 빈번히 형법을 금품 강요의 수단으로 바꾸는 것을 자신의 권력 안에 갖기 때문이다. 이런 소나기에서는 법률이 더 많을수록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단이 더 넓어진다. 자신의 인격적 완전성이 아니라 그가 유죄로 판단한 사람의 수에 비례하여 보상받은 돈 때문에 일하는 치자는 가장 흠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잔악성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부패한 치자는 인간 하이에나로 간주될 수 있다. 사법행정은 이런 소나기가 아니라 중국의 치자처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포상할 줄도 아는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건 전부 중국에서 벌어진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부패한 치자는 사실 도둑놈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도둑놈을 갖다 쓰는 게 낫다고, 부패한 치자를 쓰느니. 자. 그것은 자신의 적들이 먼 지방들 중 하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낭수 황제의 훌륭한 이야기다. 그는 나의 친구들 이리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들을 속히 파괴할 것이라고 약속하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진격했고 반란군들은 그가 접근하자마자 항복했다. 모두는 이제 그가 가장 현저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포로들은 온유와 인간애로 취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첫 번째 장관이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입니까? 당신의 적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왕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들을 사면하고 심지어 몇몇을 진무하기조차 하는 것을 보시오. 진무는 어루만져 주는 거죠. 황제가 관대한 분위기로 대답했다. 나는 나의 적을 파괴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나는 나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친구로 삼았다. 이것은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면 대역죄인들을 진멸하는 진정한 방법일 것이다. 보상과 자비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이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가끔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드물게만 집행함으로써 처벌을 가공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라. 그리고 정의로 하여금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겁주기 위해 정의의 검을 들도록 하라. 골드스미스의 사법행정론적 설교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정치가 끝난다는 공자의 인치명제, 그리고 통치에서 덕치를 주로 하고 정형을 최소화하며 덕은 덕으로 갚고 원수는 고듬으로 갚아라는 공자의 말을 뒤섞어 옮겨 놓은 듯하다. 그렇지만 아무튼 공자 사상이야. 공자 사상을 가지고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내용을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죠. 자. 과도한 시누아즈리에 대한 골드스미스의 풍자. 골드스미스는 개인적으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시누아즈리 열풍의 속물스러운 측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그는 리엔치 알탄기를 앞세워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는 시누아즈리의 그릇된 측면과 짝퉁 성격을 비판한다. 그는 추상적, 이상적 덕성이나 참된 신개념에 대한 지나치게 세세한 논구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누아즈리의 과장된 측면은 시누아즈리가 아니라 시누아즈리. 시누아즈리의 과장된 측면은 골드스미스의 조소 외에 우화가 한 의미야. 우화가 시누아즈리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시누아즈리의 그러지 않다니까. 시누아즈리. 과장된 측면은 골드스미스의 조소 외에 받을 것이 없었다. 가령 열정적 중국 열광자인 한 상류사의 부인은 그의 눈에 이렇게 비쳤다. 내가 그녀의 아파트먼트로 너무 중국적인 중국 풍의 이런 장식무로 집을 그냥 꽉 도배를 해버린 한 아줌마 귀부인 집을 방문한 거야. 그래가 그걸 비아냥거려. 조금 해야지. 그것이 지나치면은 이제 중도를 어긋나는 거지. 중국식으로 보면요. 자. 내가 그녀의 아파트먼트로 안내되었을 때 나의 기대는 즉시 끝장났다. 나는 게으르게 소파에 기대 있는 작은 주름진 인물을 지각했다. 그녀는 나의 접근에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숙녀, 신분, 예의범절, 취향, 이해력에서 동등하게 특출난 부인이었다. 내가 유럽 패션의 복장을 하고 있었던 만큼 그녀는 나를 영국인으로 간주했었고 그 결과 내게 보통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
그러나 하인이 그 부인에게 내가 중국 신사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녀는 즉각 소파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눈은 유별난 생동성으로 반짝였다. 맙소사, 이분이 이곳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 태어난 신사일 수 있나요? 그 모습 전체에서 풍기는 그 무슨 대단한 것임의 유별난 몫이여. 주여, 그의 이마의 이국적 넓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나는 그가 그 자신의 나라 옷을 입은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부디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뒤에서 좀 봅시다. 저런 당신이 여행하는 분위기가 있군요. 하인에게 거기 서 있는 너는 잘게 썬 쇠고기 한 접시를 가져오라. 나는 그가 먹는 것을 보고 싶은 격정을 느낀다. 부디 선생, 당신의 몸에 지닌 당신의 젓가락을 꺼내 보시겠어요? 고기를 휙 낚아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면 아주 예쁠 것입니다. 부디 중국어를 조금만 해보세요. 내 스스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갈증이 나 있는지 알겠지, 이 사람들이. 자, 내 스스로 말을 조금 배웠답니다. 선생님, 당신은 중국에서 가져온 어떤 예쁜 것,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것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나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중국 물건 20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단지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연두색입니다. 이것들은 가구입니다. 나는 말했다. 부인, 이런 것들은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중국인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쓸모 있는 그릇들인 만큼 아파트먼트 안에서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숙녀는 대꾸했다. 쓸모라고요? 분명 당신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대꾸했다. 뭐라고요? 그것들이 중국에서처럼 차 우려낸 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선생님, 나의 명예를 걸고 그것들을 아주 비어있고 쓸모없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비어있고 쓸모없습니다. 그러면 쓸모를 아름다움과 통합하고 있는 물건 외에 어떤 것도 참 우아하지 않은 만큼 참으로 우아하지 않는 만큼 그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겁고 재바르지 못한 가구입니다. 이에 그 부인은 말한다. 나는 그대가 진짜 야만인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나의 두 아름다운 파고다를 경멸의 눈초리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소리쳤다. 뭐라고요? 불씨가 여기서도 그 조잡한 미신을 떨쳐버렸다고요? 펼쳤다고요. 떨쳤다고요? 펼쳐. 네, 펼쳤다고요? 온갖 파고다를 나는 다 혐오합니다. 중국인 그리고 여행가가 미감을 결하다니. 선생님부터 당신이 정원 끝에서 보는 저 중국 사원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세요. 중국에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나요? 부인,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정원 끝의 어떤 것도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원인지 이집트 피라미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야 속에 들어오는 저런 작은 빌딩은 이거나 저거나 매 일반입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저것이 중국 사원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분명 잘못 보았습니다. 이것을 디자인한 프리지 씨는 그것을 중국 사원이라고 부르고 아무도 미감에 대한 그의 주장을 논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제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녀를 꺾는 것을 헛되다고 느꼈다. 나는 서울 가본 사람보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막 우기고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로 만들었다고 막 우기고 대추나무냐 밤나무냐 뒤지게 우긴다잖아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버려요. 근데 문제는 서울 사람들이 볼 때는 남대문 문턱이 있나? 남대문 문턱이 있지도 않은데 그거 논쟁하듯이 그거 비슷하죠? 자, 나는 선생이라기보다 차라리 제자로 굴려고 작심했다. 그녀는 나를 모두 중국식 가구로 채워진 여러 방을 두루 데리고 다녔다. 다리를 아무렇게나 벌리고 앉아있는 용, 웅크린 파고다, 어설픈 만다린들이 모든 선반 위에 올려 있었다. 사람들은 돌면서 위태로운 가구의 일부를 파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나는 이와 같은 집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며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집에 거주하는 자는 몸을 돌릴 때마다 모험에 직면할 것을 예감하는 주술에 걸린 성체의 기사를 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우 아제리의
신호와 지리의 짝퉁성과 지나침, 당시 영국 상류층의 비웃을 만한 속물성, 무례, 투박함, 건방짐, 오만, 중국 유자에게 불교 사원과 파고다를 자랑하는 무식 등에 대한 골드스미스의 세밀한 묘사와 정밀한 비판 감각을 최대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길게 인용했다. 당시 신호와 지리와 아주 건방진 아줌마죠. 당시 신호와 지리와 신호와 석자를 한꺼번에 읽어야 돼. 신호아즈리. 신호와 지리와 아니, 끊지는 말고 네. 신호아즈리. 신호아지리와 중국 열광은 아무래도 지나치고 야릇하게 뒤틀린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시인이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시누아즈 그러면은 중국적 차이니스나 같은 말이고 시누아즈리 그러면 중국적인 것들 풍물을 뜻해요. 시누아즈리. 예? 그냥 뜻도 모르고 막 읽으니까 지금 못 읽는 거예요. 시인이 중국이고 시누아즈가 중국적 차이니스다. 시누아즈리. 예? 데이비드 포터는 이것을 영국인의 국민성과 관련시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들 중에서 현저하게 도드라지는 것은 중국적인 모든 것들을 애호하는 당시 패션과 중국성의 동반적 관념을 중요하지 않은 기호들의 표면적 유의를 위한 단순한 미학 영역으로 바꿔 시시하게 만드는 영국인들의 성벽이다. 정말로 문명 대 문명의 만남에 이를 때 영국인들의 완고한 무지는 여러 서한을 관통해서 줄곧 나타나는 가장 긴 농담들의 하나에 이바지하고 골드스미스의 가차없는 반어의 반복적 표적을 제공한다. 골드스미스의 풍자에 의해 폭로되는 환상적 개념과 해석적 오류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성으로부터 나온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든 다 부정하는 대목이다. 상류층 부인들은 그 모습 전체에서 풍기는 그 무슨 대단한 것임의 유별난 몫이라고 말하고 중국적 도자기 콜렉션 속의 작은 장식품들을 그녀가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믿는 한에서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아주 비어있고 쓸모없다. 자기들이 감탄하는 대상의 공허성에 대한 영국의 중국 애호가들의 주장은 중국 시누아즈리의 특질한 문화적 가치를 시시하게 평면화하는 특질이 아니라 시누아즈리의 특질인 문화적 가치를 시시하게 평면화하는 유형이다. 이국적 의미들의 파멸적 넌더리와 직면해서 중국적 이국성의 찬미자들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대단한 것임, 무용성, 불가해성 등의 희미한 광경으로 해체한다. 골드스미스 자신이 때로 미학적 시누아즈리를 이야기로 만든 자기의 버전을 즐길지라도 그리고 그가 패러디한 패션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지라도 방종의 이러한 계기들은 자기를 비꼬는 데에 아주 질려서 자국민의 약점을 장난스럽게 노출하는 지배적 제스처를 강화할 정도다. 이국성에 대한 그들의 지적 무미 건조성은 이런 제스처의 짜증나게 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골드스미스가 들려주는 출처불명의 이상한 한국 우화. 흥미롭게도 골드스미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긴 한국 부부 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그것은 초항이라는 남편과 한씨라는 아내 간에 있었던 이야기다. 남편 초항과 아내 한씨는 죽도록 사랑하며 매일 금슬좋게 환희 속에서 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남편 초항이 무덤 위에 큰 부채로 무덤 흙에 부채질을 하는 여인을 발견했다. 그가 그녀에게 사연을 묻자 그 여인은 거기는 죽은 남편의 무덤인데 남편이 죽기 전에 재혼하려면 무덤의 흙이 마른 뒤에 하라고 부탁했었다고 답했다. 빨리 말으라고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 그래서 무덤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부는 초항이 충격받을 정도로 미모가 빼어났다. 초항은 그녀의 사연을 듣고 이를 딱하게 여기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그 사연을 들은 한씨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를 내쫓았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는 냉랭해졌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마침 초항의 오랜 제자가 찾아와서 그와 어울리다가 부부관계는 다시 회복되어 유쾌하게 그날 밤을 보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졸도에 죽고 말았다. 할 수 없이 한씨와
남편의 제자는 시체를 염에 관에 집어넣고 풍습대로 3일을 기다렸다. 그녀는 첫날 울며 도덕 훈화를 하고 다음 날은 남편의 제자를 위로하고 셋째 날은 긴 이야기를 줄이기 위해 남편의 제자와 결혼하기로 합의했다. 애도 분위기는 이야기를 줄이려고 그냥 간단히 하는. 애도 분위기는 중단되고 결혼식 분위기로 바뀌었고 하객들이 몰려와 화려하게 놀았다. 신부는 그날 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신방에 있었다. 그런데 신랑의 하인이 와서 신랑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전하며 방금 죽은 사람의 심장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자 그녀는 초왕의 관을 열고 심장을 파려고 했다. 그런데 관뚜껑을 열자 초왕이 살아서 일어나 걸어 나왔다. 초왕은 방도를 둘러보며 사태를 알게 되었다. 이에 한신은 창피한 나머지 은장도로 가슴을 찔러 자결했다. 초왕은 철학자였기에 너무 지혜로워서 크게 애도하지 않았다. 그는 평정심으로 그녀의 상실을 견디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관을 수선해 그 관 안에 그녀의 시체를 넣고 장사 지냈다. 그는 남편 무덤 위에서 부채질하던 여인이 한시보다 100번 낫다고 여겨 그녀를 찾아 결혼했다. 그들은 많은 해 동안 오랜 평온 속에 살았고 환희를 기대하지 않으며 변통을 부려 만족을 발견했다. 골드스미스는 이 섬뜩하고 흉측한 이야기를 결혼 들러리로부터 들었다는 식으로 믿거나 말거나 한국 부부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 이게 나 이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크면서도 들은 사람. 이거 뭐 어느 나라 태국 이야기야 뭐야? 이거 갖다가 한국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세계 시민이라는 이 책에 실려 있어요. 코리아 해가지고. 이때 코리아는 K로 쓴 게 아니라 COKR.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는 사람 수고했고 시누아들이 다시 계속 반복했으니까. 시누아들이.